오늘 비디오 강의에서는 부본지급준비금제도 안에서 어떻게 화폐가 창출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부본지급준비금제도에 포함된 은행은 전체 이익금의 일부만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적립 의무를 초과하는 모든 예금, 즉 초과지급준비금은 차용인에게 빌려줄 수 있으며 차용인은 그 화폐를 경제활동에 투자하고 지출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제도 틀 안에서는 신규 화폐의 창출을 통해 해당 원금이 증식되거나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금의 일부를 차용인한테 빌려주면 그것이 다시 재화와 용역 또는 신규 자본 투자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부본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 화폐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이해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사업체가 여러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시작합니다. 여기 왼쪽 상단 모서리에는 사업가와 그가 소유한 공장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가는 재화와 용역 생산에 종사할 노동자들을 고용합니다. 이 공장의 산출물 판매를 통해 이 노동자들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000유로가 생겼는데 이 돈은 이 공장주가 재화와 용역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것으로 이 돈은 다시 공장 노동자의 급여로 나갈 겁니다. 이들 노동자는 이 돈의 일부는 쓸 것이고 이 돈의 일부는 저축할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공장 노동자가 소비했거나 저축한 돈은 모두 가상의 A은행에 예치될 것입니다. A은행은 이 공장 노동자들이 저축하는 장소이자 동시에 이 노동자들이 생산하고 일부는 구매하기도 한 재화와 용역의 판매 대금을 받은 사람들이 그 돈을 저축하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A은행의 전체 준비금은 1000유로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제의 지급준비율이 얼마인지 질문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 1000유로 중에서 얼마만큼을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할까요? 현재 유럽에서 유럽중앙은행 ECB가 지급준비율을 0.25 설정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말은 모든 상업은행 예금의 20%를 유럽중앙은행에 준비금으로 보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공장의 재화 생산을 통해 돈을 버는 노동자들이 예치한 1000유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1000유로 중에서 200유로는 유럽중앙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200유로를 이곳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800유로는 이 상업은행이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은행은 이 800유로의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을까요? 이 은행의 예금주들은 예금에 대한 이자를 벌고 있습니다. A은행이 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려면 은행이 보유한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수익을 올려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800유로를 보유한 A은행은 이 돈을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대부 이자를 챙기고 싶어 합니다. 놀랄 것도 없이 여분의 화폐 자본이 생겼으니 새로운 자본가들을 유치합니다. 자, 다른 기업가가 자기 공장의 재화 생산비로 쓰려고 A은행에 초과 지급준비금 800유로를 차입한다고 가정합시다. 이 800유로는 재화 생산에 투입됩니다. 물론 노동자 고용도 확대됩니다. 이 800유로의 돈은 이 신규 공장의 생산 비용을 충당하고 노동자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데 쓰일 겁니다. 노동자는 그중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를 저축할 것이며 결국 이 800유로는 B은행이라고 하는 다른 은행에 예치될 겁니다. 그렇게 첫 번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벌어들인 1000유로는 궁극적으로 부본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 800유로의 화폐 창출로 이어집니다. A은행은 애초에 예치금 1000유로에서 800유로를 다른 사업가에게 빌려줄 수 있었고 그 사업가가 차입한 돈의 일부는 노동자 임금으로 사용되고 그 돈은 다른 은행의 준비금이 됩니다. 이제 B은행은 800유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율이 0.2니까 B은행은 160유로를 필요 지급준비금으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160유로를 세어봅시다. 100유로가 있고 이걸 몇 개로 쪼갭니다. 100유로의 5분의 3입니다. 그렇게 해서 160유로입니다. 이로써 B은행에는 초과 지급준비금이 640유로 남게 되었습니다. B은행은 이 640유로의 초과 지급준비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B은행은 그 돈을 차입자에게 빌려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차입자한테 이자를 물리고 예금주한테는 그보다 조금 낮은 금리를 지급함으로써 이윤을 올릴 수 있습니다. B은행은 여분의 초과 지급준비금이 생겼으니 새로운 차용인을 유치합니다. 이에 따라 또 다른 차용인이 시장에 합류해 640유로를 빌리고 그 돈을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 노동자는 이 자본가가 빌린 돈으로 보수를 받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640유로는 은행 시스템 내부의 다른 은행에 예치될 겁니다. 이제 은행 시스템 내부에는 B은행이 다른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창출된 640유로가 존재합니다. 필요 지급 준비금이 20%이므로 C은행은 필요 지급 준비금으로 128유로를 보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100유로와 여기 이 조각을 빼냅니다. 이제 128유로를 필요 지급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C은행에 떨어지는 초과 지급 준비금은 512유로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C은행은 초과 지급 준비금을 또 다른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그 차입자는 그 돈을 사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고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 노동자는 그 돈을 소비할 것이고 결국 그 돈은 또 다른 은행에 예치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규 화폐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단돈 1000유로의 초기 예금으로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화폐가 창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일국의 화폐 공급은 유통되는 실물 화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본원 통화의 배수에 불과합니다. 이 경제에서 실물 화폐는 단 1000유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의 화폐 공급은 은행 시스템의 당좌 예금 계정과 저축 예금 계정에 존재하는 모든 화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 준비율이 0.2인 상황에서 은행 시스템 내의 초기 예금에 변동이 있을 때 실제로 승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경제에서 1000유로라는 초기 예금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화폐 공급의 총변화를 계산하려면 우리는 통화 승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통화 승수를 구하려면 이를 지급 준비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 경제에서 지급 준비율은 0.2입니다. 그래서 통화 승수는 1 나누기 0.1을 하면 5가 나옵니다. 말인즉슨 이 경제에서 실물 화폐는 단 1000유로밖에 없지만 상업은행은 불특정 시점의 전체 예금에서 20%만 준비금으로 보관하면 되므로 총화폐 공급은 1000유로의 배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을 통한 대부와 차입 과정에서 화폐가 창출되며 그 대부금과 차입금을 통해 신규 예금이 창출됩니다. 최초 변동액 1000유로가 예치된 이후 화폐 공급의 총변화를 계산하면 1000유로의 통화 승수 5를 곱해서 5000유로가 나옵니다. 자, 이 금액은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당좌 예금 또는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으로 구성된 최초 변동액 1000유로가 이미 사전에 공급된 화폐가 아니었다고 가정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실 최초 사업가가 재화 생산 비용과 노동자 급여로 사용한 1000유로를 계산에 반영하면 그것은 이미 사전에 공급된 화폐 일부였기 때문에 통화 공급의 실제 변화는 5000유로에서 최초 1000유로를 차감한 값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초기 예금 1000유로를 공제해야 합니다. 최초 사업가가 해당 화폐를 어디선가 구했을 것으로 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초기 예금은 이미 화폐 공급의 일부였습니다. 방금 시연한 바대로 상업은행의 초기 예금에 변동이 있을 때 최종적인 화폐 공급 변동은 초기 예금 변화를 초과합니다. 상업은행은 전체 예금 중단지 일부분만 지급준비금으로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A은행에 예치된 모든 유로화의 80%를 누가 차입했건, 누가 썼건, 또는 누가 투자했건 같은 경제에 속한 누군가의 소득이 됩니다. 그게 B은행에 예치되면서 B은행의 필요 지급준비금과 초과 지급준비금을 증가시킵니다. 은행은 언제건 초과 지급준비금을 대부할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화폐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통화 공급의 총변화는 상업은행의 초기 예금 변화의 배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제기됩니다. 만약 예금의 초기 변화가 우리가 이번 학습에서 본 것처럼 민간 투자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조치로 생겨난 거라면 어떨까요? 일례로 A은행의 예금 증가가 한 사업가의 영업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으로부터 채권을 구매했기 때문에 A은행의 준비금 공급이 증가했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국채나 채권 매입에 따른 화폐 공급의 효과는 민간 사업가의 투자에서 비롯된 은행 시스템 내부의 초기 예금 변화에 따른 화폐 공급의 효과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기억하시겠지만 중앙은행이 보유한 화폐는 화폐 공급의 일부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려고 유럽 중앙은행이 공개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경우 앞서 해본 대로 초과 지급준비금 공급은 1000유로 증가합니다. 동시에 필요 지급준비금도 마찬가지로 1000유로의 20%, 즉 200유로만큼 증가하게 되고 A은행으로 떨어지는 초과 지급준비금은 800유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화폐 공급의 변화는 초기 예금 변화에 통화 승수를 곱한 것과 같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경우 화폐 공급의 총 변화는 1000유로의 통화 승수 5를 곱해서 5000유로가 됩니다. 민간인이 은행 시스템에 1000유로를 예치하면 통화 공급이 4000유로밖에 증가하지 않는데 왜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 공급이 5000유로만큼 증가할까요? 왜냐하면 화폐가 유럽 중앙은행에 보관된 상태라 그렇습니다. 그 돈은 화폐 공급으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조치가 개인 투자자나 예금주가 국내 은행 시스템에 돈을 예치할 때보다 화폐 공급을 더 많이 증가시킵니다. 이것으로 부분지급준비금 제도에 관한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전체 예금에서 일부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부분지급준비금 제도를 통해 화폐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한 은행이 은행제도권에 예치된 화폐를 대부할 때 신규 화폐가 창출됩니다. 따라서 일반 은행의 초기 예금이 변경된 이후 화폐 공급의 총 변화는 초기 예금 변동의 배수가 됩니다. 통화 승수는 항상 1 나누기 지급 준비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공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통화 승수는 1 나누기 지급 준비율입니다. 이 통화 승수의 초기 예금 변화를 곱하면 통화 공급의 총 변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념하세요. 만약 초기 예금 변동이 민간 투자자 또는 예금주의 저축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면 해당 초기 변화분은 전체 통화 공급의 변화로 계상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초기 예금의 변화가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여 발생할 경우 화폐 공급은 통화 승수의 초기 예금 변화를 곱한 만큼 증가합니다.